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스무자 훨씬 넘는 돌비석. 이 동아지중해에서는 모든 지역 간에 활발한 교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고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일정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근대 시대에는 그리고 고대로 올라가면은 인간은 동력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에 의존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살펴본 것은 해류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동아시아 지역에는 쿠로시오라고 그러는데 즉 흑조입니다. 검은 흐름인데요. 이 쿠로시오의 발상지는 현재 필리핀의 루선섬 북쪽입니다. 거기서 출발한 쿠로시오 해류는 바로 북동 방향으로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대만을 거쳐가지고 오키나와 지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바깥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물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동 방향으로 문화가 전파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이 강하게 되면은요, 제가 뗏목을 타고 바다를 항해할 때 분명히 해류의 흐름은 북동 방향인데 뗏목이 남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표면수를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북반구 지역에서는 이 지역은 계절풍 지역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는 주로 남서 계절풍이 붑니다. 즉 서풍 계열음이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렇게 남서쪽에서 북동 방향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중국 지역에서 우리 지역 또는 일본 열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기본적인 흐름인데 물론 여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정확히 알고 파악한다면은 이 동아지중해권에서는 항해라는 것이 그다지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동아시아의 바다에서 뗏목을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원시적인 수단으로서도 동아지중해에서는 항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가설이라든가 이론을 세우는 것에 증명을 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결국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역사 지도를 저의 관점에서 만든 건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역사는 대륙에 붙은 한반도로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만든 지도는 흔히 말씀드린 해륙사관에 입각해서 다시 제작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해륙사관은 해양과 바다를 대륙을 유기적으로 보는 건데요. 제가 고구려를 바라볼 때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된 부분은 고구려가 직접 통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한 부분과 우리 한반도는 하나의 역사 공동체 또는 정치 공동체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조금 색깔이 연해지는데 이것은 간접 통치 방식을 적용을 했고요. 또 이 북만주로 올라가면 여기는 영향권이라고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하나의 생활 공동체일 수가 있지만 또는 문화 공동체에 해당하지만 적어도 제가 이 진하게 칠한 부분만큼은 우리 확실한 역사 공동체 그리고 정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요. 이 바다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여기에 많은 선들이 그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선들은 항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구려 전생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항로도를 설정을 했는데요. 이 항로도를 보게 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왜 중국 지역이 얼마나 활발하게 교류했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선을 그냥 함부로 그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선이 때로는 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오는 방향과 가는 방향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닷길은 육지의 길과 달라서 바다만의 독특한 메커니즘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류의 흐름과 그 다음에 바람과 조류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이런 해양 조건에 근거하고 또 양지역에서 발견되는 유적화 유물 그리고 사료를 통해서 재구성한 거니까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중 가까운 사실에 맞는 지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제가 만든 이런 우리 역사 지도의 시각을 갖고 우리 역사 그리고 동아시아 역사를 바라보기를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사실이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반도사관에 입각한다라든가 해양활동이 없거나 약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통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도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앞으로 제가 강의 내내 쭉 이 자료를 많이 활용할 겁니다. 그 또 하나 재밌는 사실 알려드리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곳은 바로 만주입니다. 만주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없는 요동벌판, 끝없는 지평선, 말을 타고 끝없이 달릴 수 있는 곳.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평선이 있는 것은 유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고요. 남만주일 때는 평지가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지만 중만주 이북으로 올라가면 초원지대가 있고 산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사료에도 마찬가지고 민속에서도 증명이 되는 거고요. 특히 동쪽 만주로 가게 되면은 여기는 지구상에서도 굉장히 알려진 바로 밀림지대입니다. 타이거지대라고 볼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 간의 움직임은 육로교통이 아니라 수로교통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동만주를 보니까 실핏줄처럼 되어 있죠. 이게 전부 다 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무가 있고 숲이 발달하면 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숲이 많으면 육로길은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수로길이 발달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주에서 이제는 수로망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만주 역사와 지리를 아는 거죠. 우리가 만주에 대한 강한 향수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주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그 실천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일본은 만주를 장악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을 파견해서 오랫동안 치밀하게 자연환경과 지리, 사람들을 연구한 겁니다. 우리 그런 자세 배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발달한 곳에서는 당연히 수로망이 발달했고, 그러니까 모든 강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모든 강은 어디로? 당연히 모든 강은 다 바다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강을 따라가면 바다로 연결되고, 바다에 들어오게 되면 강을 따라서 내륙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강과 바다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강의 루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도시들은 항구 도시이지만 특히 가장 좋은 도시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접점에 있는 강의 도시가 좋다는 이론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 삼아 더 재미있는 사실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강이 발달했다는 것은 어업이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으니까 어업은 당연히 바다에서 해야겠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바다에서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어려운 거죠. 그런데 강에 가면은 고기를 잡기가 쉽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냇가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조약돌만 가지고도 고기를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은 워낙 크고 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정말 고기들이 많아서 지금까지도 이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들은 제 키보다 큰 물고기를 잡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는 이런 점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강유와는 꼭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관련이 있죠. 바레인들이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모피입니다. 즉 이런 지역은 동물이 워낙 많이 살기 때문에 그들이 생산하는 모피야말로 가장 값비싼 무역품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때 만주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은 우리가 해양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대륙으로도 발전했지만은 이렇게 특히 중국 쪽이나 일본 열도와 교류를 했고, 일본 열도만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장이 됐던 겁니다. 즉 우리 민족의 해양 활동이 활발하면은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일본 열도로 진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입니다. 적어도 7세기 중반까지 동아시아의 고대 역사는, 즉 우리가 일본 열도로 가는 것은 단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즉 목숨을 걸고 갔던 하나의 진출이고 개척이고 나중에는 식민지 건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흔히 말하는 우파적 견해라고 부른 것은 제가 보기엔 대단히 무식한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당연히 이런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 역사는 해양을 통해서 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오늘은 제가 먼저 간단히 개량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더라도 흔히 말하는 위만조선 또는 원조선과 한나라 간의 전쟁도 해륙 양면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구려 해양활동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백제 해양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다른 나라들과 싸우거나 외교 관계를 맺거나 무역을 할 때도 해양이 중요했고요. 백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인류 역사상 1차,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가장 큰 단일 전쟁은 바로 고구려와 수나라, 당나라 간에 벌어진 전쟁인데, 이렇게 고구려와 수나라가 당나라 간에 벌어진 전쟁은 바로 해륙 양면전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당시 때 우리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고구려의 수군 능력, 해양 능력이 얼마인지는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국 쪽에서는 수나라, 당나라의 수군 능력, 이를테면 선박 건조 능력, 선박의 규모, 선박을 만든 장소, 동하는 척수, 그리고 어떻게 벌인 전투,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정말 해양이 중요했구나 알 수가 있고요. 발해 역시 해양 활동이 매우 발달했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장복으로 대표되는 신라인들보다는 오히려 발해인들의 해양 활동 능력이 더 뛰어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한국전쟁까지 이어지는데요. 특히 우리는 고려 말 이후에 해양을 멀리했기 때문에 늘 바다에서 포위됐고, 임진왜란처럼 턱없이 왜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당시 일본 열도의 큐슈를 출발한 일본의 병력은 삽시간에 부산에 상륙한 다음에 20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켰습니다. 만약 우리 민족의 해양활동 능력이 뛰어났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해양력의 강화는 불가피한 요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5,000년을